네, 안녕하세요. 네, MODS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의입니다. 네, MODS가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밤 늦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느려지면서 이게 줄줄줄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깨어 있을 때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좀 많이 더워졌어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땀을 내버리는 게 오히려 컨디션에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걷거나 뛰거나 해서 땀을 좀 빼짓이 나오게 하면은 그러고 나면 또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 싹 하고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워가지고 막 그 몸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이러면은 차라리 땀을 조금 내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제 경험담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새로운 날이니까 또 새로운 잡소리 하나 넣어주고 시작을 해야겠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덟 번째 이제 요소입니다. abstract에 해당되는 요소인데요. 요거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요약정보, 초록에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abstract이라고 하는 요소는 하위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요소명인 abstract으로 바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은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abstract이라고 하는 상위 요소명을 바로 작성을 하고 이 안에 요약본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다 넣어주는 형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약을 하고 싶으면 넣고 논문과 같이 초록 정보가 있는 것이 있다면 초록 정보를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형태의 이제 메타데이터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네. 아홉 번째는 목차 정보입니다. 내용 목차 정보라고 하는 그런 또 상위 요소이긴 해요. 근데 여기도 역시나 하위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요소명인 테이블 오브 컨텐트 요 목차 정보를 요로 상위 요소명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목차는 우리가 책 같은데 앞에 보면은 목차 정보가 있죠. 그것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는 그런 메타데이터 항목입니다. 네. 예시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상위 요소명을 이런 식으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안에 목차 정보를 넣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이런 두 개의 대시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차 순서로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그런 메타데이터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차 정보를 이런 식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웹 정보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작성을 다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X링크, XML이니까 X링크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링크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URL을 작성을 해서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성을 해도 되고 URL로 링크를 걸어도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상위 요소까지 보게 됐습니다. 다음 열 번째 상위 요소입니다. 그때 상위 요소 하면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죠. 타겟 오디언스에서 이용 대상자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보 자원이 어떠한 이용자 그룹을 주된 타겟을 하고 있느냐라는 정보를 담는 그런 메타데이터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뭐 연령으로 구분을 하자면 아동, 청소년, 뭐 성인 이런 식으로 또 이용 대상자를 구분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더 하위에 스페시픽한 그 그룹인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전공 과목이라고 하면은 문헌정보학 관련 사람들을 이제 주요 이용 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정보 자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봤을 때 이 정보 자원이 이용 대상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넣는 형태가 됩니다. 역시나 이런 식으로 상위 요소명으로 바로 여기선 작성이 됩니다. 하위 요소가 없으니까요.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계보학자라는 내용입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뭐 계보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요한 이용 대상자로 하고 있는 정보 자원이다라고 메타데이터 요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인이다. 이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다 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value URL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내용이죠. 점거 통제를 할 때 어떤 코드명을 쓸 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value URL이라는 것을 어디서 어떤 점거 통제를 썼는지를 이렇게 기재를 하는 형태였었습니다. 11번째는 노트라고 하는 주기사항이었습니다. 주기사항은 우리가 다른 하위 요소들에서도 주기사항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형태정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7번째에서도 하위 요소 중에 하나가 노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하위 요소들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될 때를 넣는 형태였어요. 이거는 상위 요소, 그러니까 탑 레벨 엘리먼트에 들어있는 주기사항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다른 상위 요소들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른 요소를 기재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이제 노트라고 하는 상위 요소명으로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건 하위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역시 상위 요소명인 노트라는 것을 통해서 내용을 바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탑 레벨 엘리먼트에도 이렇게 주기사항이 있고 어떤 특정한 상위 요소의 하위 요소로도 또 주기사항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의 두 개의 차이점은 요건 탑 레벨 엘리먼트, 그러니까 상위 요소의 주기사항은 그야말로 다른 상위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넣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다른 특정 상위 요소가 정해져 있고 그 하위에 주기사항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사항의 상위 요소의 의미에는 포함이 되지만 다른 하위 요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 기술사항에서 나타나는 주기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형태 기술과 관련된 하지만 다른 하위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정보들을 담는 내용들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자기가 넣고 싶은 부분들은 아니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탑 레벨 엘리먼트에서의 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제약 없이 자기가 넣고 싶은 정보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요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177페이지 중에서 뭐 170페이지가 뭐 디지털화 되었고 뭐 이러한 디지털화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러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넣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플리처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또 노트 주기사항에 별도로 넣었네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다른 데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정보 자원들을 좀 판단하는데 의미가 있게 사용할 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주기사항은 이렇게 또 넣어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옵셔널이죠. 이거를 넣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드디어 이제 주제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서브젝트. 우리가 주제명을 많이 예시로도 많이 다뤄서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주제명입니다. 그래서 MODS는 정보자원에 대해서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주제명이라고 하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탑 레벨 엘리먼트 메타데이터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서브젝트는 상위 요소는 뭐 여기는 1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위 요소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명에 대해서 하위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명이 어떠한 측면을 다루고 있느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은 주제명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제명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주제명이 어떠한 측면의 주제명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 놓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 요소명이고,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제 일반 주제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주제라고 생각하면은 그 떠올리는 추상화된 그런 개념들이 있죠. 보통 이제 학문 분류나 뭐 이런 형태의 주제들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한 일반 주제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위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반 주제명을 사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위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여기서 다른 하위 요소라는 것은 앞으로 살펴볼 두 번째부터 또 하위 요소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브로드한 넓은 의미의 그 주제명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주제명을 범위를 지정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리를 나타내는 주제명을 사용한 경우를 이제 두 번째 요소명인 지리 주제명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 그러니까 연도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의 일반 주제명은 나머지 하위 두 번째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뭐 연도를 쓴 거냐 아니면은 그냥 지리명을 쓴 거냐, 이러한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하위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반 주제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 첫 번째 하위 요소를 사용하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메타데이터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을 때만 첫 번째니까 나머지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하위 요소로는 영어로는 지오그래픽 해가지고 지리 주제명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리명이 맞습니다. 앞서 뭐 발행지 하면서도 지리 관련된 거를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리 관련된 주제명을 사용할 경우에 이 지리 주제명이라고 하는 메타데이터 하위 요소에 이제 해당돼서 이제 작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순한 지리 주제명이라는 것이 또 포인트가 있어요. 나중에 뒤쪽에 보면은 단순하다라는 것에 또 대응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용어로서 이제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지리명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순한 지리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부산이다, 아니면 사상구다, 요렇게 하나하나의 지리명을 사용할 때는 이제 단순한 지리 관련 주제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뒤쪽에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계층적인 지리명이라고 해서 뭐 같은 이제 사상구라도 해도 뭐 부산광역시 사상구, 그리고 그 윗단계인 대한민국, 그 윗단계인 아시아 대륙, 뭐 이런 것까지 범위를 넓혀서 하나하나씩 다 넣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점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하나의 지점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시아 대륙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부산시, 부산광역시의 사상구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구역에 있는 신라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기입을 해주는 형태가, 우리가 주소를 하듯이 외국 주소를 쓰듯이 그렇게 써주는 형태가 이제 뒤에 나오는 계층적 지리 주제명이 있거든요. 그것과 대비돼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명을 사용한 경우는 지리주제명으로 이제 하위 요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템퍼럴 해가지고 시기에 대해서 시기의 형태로 주제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하위 요소로 이제 기재를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시대나 뭐 시간적 범위 같은 것을 주제명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다 아니면은 뭐 1945년부터 1945년 이후부터의 어떤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시기를 주제명으로 사용할 때는 이 세 번째 시기 주제명이라는 하위 요소로 이제 분류가 돼서 작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표제 주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타이틀 인포라고 하는 상위 주제명이 여기 또 나와요. 요거는 주제명으로 다른 정보 자원의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표제 주제명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명 안에 요 안에 타이틀 정보를 아예 넣어버리는 겁니다. 제목 정보를 표제 정보를 주제명으로 사용해서 아예 주제명 안에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 정보 표제 정보를 넣게 되는데 그때는 타이틀 인포라고 하는 상위 주제명의 하위 요소 우리가 제목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상위 요소의 하위 요소들로 보통 기재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잖아요. 5가지의 그런 것처럼 주제명에서도 이 네 번째의 표제 주제명을 사용할 때는 그 마치 타이틀 인포의 내용이 작성되듯이 실제로 그 타이틀 내지는 서브 타이틀, 뭐 권차 표제 이러한 부분들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또 많이 살펴봤었죠. 어떤 타이틀 인포라고 하위 요소들이 다른 부분들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 뭐 예전에 발행상 파트에서 네임의 하위 요소들이 뭐 출판사명 이런 식으로 활용됐던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타이틀 인포의 하위 요소들이 여기 안에 실제로 작성할 때 그런 형태로 작성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자 주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명을 어떤 이름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저자 주제명이라는 하위 요소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단체 이름, 기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책 전기서 같은 경우 있죠. 뭐 위인들의 전기를 쓰고 있다. 아니면 자서전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정보 자원은 주제명 자체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나중에 위인이 돼서 이제 송성전 전기 내지는 송성전 자서전을 이제 남겼다. 라고 하면 주제명에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송성전. 그랬을 때는 이제 저자 주제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는 단순히 그 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이것도 네임의 하위 요소로 작성하는 게 있었죠. 네임 파트니 하위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네임 파트 뭐 여러 가지 어필리에이션 뭐 이런 것 그 소속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또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네임 저자 정보의 하위 요소들로 작성을 하듯이 여기서도 주제 정보를 저자 주제명일 경우에는 그렇게 작성을 하시오라는 부분들이 그 얘기가 됩니다. 네임의 하위 요소로 작성하여라. 그리고 다음 부분들은 또 장르 주제명이 있습니다. 주제명 자체가 이제 장르가 되는 거죠. 뭐 SF다, 액션이다 그런 거를 쓸 때는 이제 장르를 주제명 요 하위 요소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장르는 우리 그 상위 요소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하위 요소를 갖지 않는 상위 요소였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하위 요소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르 주제명을 뭐 자연 텍스트 형태로 바로 기입을 하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명이
뭐 지리냐, 시기냐, 뭐 표제, 제목이냐, 아니면 사람 이름이냐, 장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위 요소들을 각각 다 맞춰서 이제 그것을 작성을 하라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마지막은 아니네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중간에 또 등장하는 게 계층적 지리 주제명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봤을 때는 단순 지리명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지리 주제명 해가지고 단순하게 표현할 때는 이제 그 지리 주제명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계층적 지리 주제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1차 요소명이랑 2차 요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단은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하위 요소들로 작성이 되는 거겠죠. 하나씩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대륙입니다. 대륙으로 간주된 땅덩어리. 이거 알고 있죠.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이렇게 대륙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륙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국가,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어떤 미국,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제가 이제 유럽 여행으로 오스트리아를 한번 가보고 싶긴 해서 오스트리아가 떠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음악의 도시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요새 유가가 너무 올라서 비행기 값도 많이 올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살아생전에 갈 수 있을런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잡소리 또 2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즌 해가지고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할 구역으로서 가지는 지역을 또 이러한 구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정치적인 그 구역이든 아니면은 방어적 구역이든 해가지고 관할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라고 해서는 묶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의미하는 또 지역이라는 또 하위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요소들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 요 중에서 대륙 정보만 있어서 대륙 정보를 넣고 싶다 그러면 대륙을 넣고 국가 정보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국가 정보 넣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꼭 어느 대륙에 어느 국가에 어느 지역에 이걸 다 넣으라고 해놓은 건 아니고 요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의 하위 요소들입니다. 다음은 스테이트, 주,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주, 뭐 오하이오 주, 뭐 이러한 주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설명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라는 그 범위 다음에 가장 큰 지역으로 묶이는 정치적 관할 구역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뭐 주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 특별시 뭐 아니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주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1차적인 정치적 관할 구역이니까. 그래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경상남도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이라기보다 이제 행정구역상 광역시는 어떤 경상남도에 포함돼서 그렇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광역시죠. 경상남도라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적용을 하자면 광역시, 특별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 스테이트라는 부분들은 잘 쓰진 않죠. 바로 도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경상남도 뭐 이런 걸 표현할 때만 주를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테리토리라고 해서 영토입니다. 영토는 정부, 특정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지 마시오. 공해, 그 영공,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영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하위 요소도 있고 도시 구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보다 작은 단위인데 어떤 작은 단위 구역들을 설정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할 때, 뭐 예시를 들었을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나 뭐 이러한 요소들을 표현할 때는 도시구역이라는 하위 요소가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도시보다는 더 작은 단위를 나타낼 때를 얘기하는 그런 하위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에리아,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별한 관할구역으로 구분되지 않는,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냥 어떤 주관하고 있는 관할구역이 아닌 뭐 그냥 뭐 숲이 되어 있는 어떤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연적인 부분이 있다 했을 때는 뭐 영역이라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회 시스템이나 통치 시스템으로 인해서 관할되는 것을 그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나타낼 때는 영역이라는 하위 요소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계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외계 천체 또는 우주 공간을 나타낼 때를 표현하는 또 하위 요소들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적 지리 주제명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주소 같은 거 쓸 때 뭐 대한민국, 뭐 부산광역시, 뭐 어디 무슨 동 무슨 어디 이렇게 하나하나씩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정보들로 그런 한 곳의 지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주소를 생각하시면 계층적 지리 주제명을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예시에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 하위 요소로는 여기 보면은 많이 봤던 내용이 하나 있었죠. 지도학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나왔어요. 우리 발행지라고 해가지고 플레이스라고 하는 하위 요소를 살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행상 부분에 뭐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출처 정보, 오리지널 인포라고 되어 있던 5번째 상위 주제 요소였나요? 거기에서 어떤 발행지라고 하는 지명을 표현할 때의 지도의 어떤 좌표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지도학적이라고 하는 요소명이 그때 처음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 주제명에 대해서도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지리 형태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러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지도학적이라고 되어 있는 하위 요소로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좌표가 어떻게 되니, 뭐 축척이 어떻게 되니, 뭐 이런 형식으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 지리학의 지도학의 하위 요소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9번째 하위 요소는 지리 코드 주제명입니다. 지오그래픽 코드라고 해서 어떤 지명 내지나 지리적인 부분들을 그냥 코드화 해가지고 해놓은 어떤 스킴 내지는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의 코드, 그 지리적 지역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요 하위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나라의 우편 번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지리적 지역 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집 코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처럼 어떤 지역을 코드로서 만들어 놓은 체계가 있으면 그곳에 기호로 작성할 수도 있다. 9번째 그 하위 요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하위 요소는 뭐 지리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제명이 직업, occupation이라고 하는 직업명으로 작성될 때는 요 하위 요소를 사용하시오 라고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업 명칭 그거 맞습니다. 판사, 검사, 뭐 의사, 뭐 이런 직업 명칭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주제명을 쓸 때는 요 마지막 10번째 하위 요소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명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보면은
주제명의 하위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가 겹치는 건 없고 어떤 주제명을 하나 쓰겠다고 하면은 요 10개라면은 10개의 하위 요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제명을 작성할 때는 MODS에서는 이런 하위 요소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주제명을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이라고 하는 하위 요소명을 쓰고 거기에 일반 주제명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일반 주제명 같은 경우는 뭐 질이나 시기나 뭐 이러한 특수한 주제명이 아닌 일반적인 주제어로 작성되는 부분들이죠. 주제명 파트를 하면서 예시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통제 어휘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주제명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자기가 쓰고 싶은 용어를 그냥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통제 어휘들을 참고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작성하는 형태가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일반 주제명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캐츠, 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명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보를 통제한 요것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것은 저자 주제명입니다. 사람 이름이나 단체 이름을 주제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라고 하는 주제명 하위 요소 중에서 네임 하위 요소로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임으로 우리가 그 저자 정보 입력하듯이 서브젝트 하위에 이런 식으로 네임에 대한 하위 요소로 저자 주제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임 파트에서 그레시아, 로시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요거는 이제 특정한 사람 이름을 사용한 그런 주제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번째의 상위 요소였었죠. 저자 주제명이 아니라 저자 정보에 대한 상위 요소의 하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작성하듯이 서브젝트 안에도 그렇게 작성을 하는 형태입니다. 서브젝트라는 상위 요소에 네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상위 요소가 들어가는 하위로 들어가는 뭐 그러한 형태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MODS의 내용이 작성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시기를 주제명으로 사용한 케이스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브젝트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사용하는 그 하위 요소의 명칭은 요와 같았어요. 템포랄라는 하위 요소명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 일과 종료일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도 시간적인 범위를 이런 식으로 주제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속성을 템포럴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나타내는 주제명, 시기 주제명에서는 이 속성을 사용하도록 이제 특별한, 스페시픽한 속성명이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작과 종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성으로 주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작성을 할 때 구체적인 속성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예시를 보고서 활용을 하면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송합니다. 계층적 지리 주제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하이라키 지오그래픽이라고 해서 계층적 주제명이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미국, 스테이트는 미시시피 주, 그리고 해리슨이라는 도시에 시티가 이제 컨트리가 있네요. 해리슨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우리가 주소 체계와 같이 그런 식으로 각각을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층적 지리 주제명은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다 입력하는 형태가 계층적 지리 주제명으로 입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제명에 이렇게 계층적 지리 주제명을 넣기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넣을 수 있는 하위 요소를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3번째 상위 요소로는 이제 분류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기호는 상위 요소 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분류 체계에 근거해서 어떠한 분류 결과를 얻었는지 그 기호들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상위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하위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값을 분류 기호 그 하위 요소명 다음에 넣게 됩니다.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813.53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DDC 분류 체계의 분류 기호를 이렇게 넣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류 체계를 썼는지를 명시를 하고 그때 그 분류 값, 분류 기호를 이런 식으로 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LCC라고 하는 분류 체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류 체계로 분류를 했을 때에 이러한 분류 기호를 얻는다 라고 해서 이 값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호가 만약에 있다면 분류 체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MODS는 참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상위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요소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14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연관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상위 요소 얘기하면서도 말했듯이 말 그대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그러한 정보 자원과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또 다른 정보 자원을 기술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완전히 다른 정보 자원을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또 다른 메타데이터를 요 related item, 연관 정보 하위에 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20개의 상위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연관 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A라고 하는 정보 자원이 있으면 그것과 연관관계가 있는 또 다른 B라고 하는 또 다른 정보 자원을 안에다가 기술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20개의 상위 요소 내지는 MODS의 모든 요소들이 이 안에서 그 정보 자원을 표현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관 정보라는 이 하위에는 MODS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자원을 MODS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ODS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한 내용 모두가 여기에 입력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정보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할 때 연관 정보로 2개의 또 다른 정보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의 정보 자원을 표현하는데 연관 정보로 4개, 5개의 또 다른 그 MODS 메타데이터를 그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연관된 정보 자원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입력하기도 하지만 중요하게 간주되는 일부분만 입력해서 넣기도 합니다.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만 이렇게 넣어서 연관 정보 안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MODS의 모든 요소 중에 아무거나 연관 정보 안에 들어와도 오류가 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위 요소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요것은 이제
URL로 연결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연관 정보라는 요 요소에 그야말로 URL만 입력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위 요소 없이 그냥 속성에 URL을 통해서 연결하는 부분들도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요 MODS라고 하는 하나의 메타데이터 안에 또 다른 related 아이템 연관 정보에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다른 정보 자원의 메타데이터를 전부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다 넣어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타이틀, 제목 정보, 표제 정보를 넣어놨고 로케이션, 위치 정보를 넣어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넣은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전부가 넣진 않고 제목과 그러한 어디서 이 물리적 위치를 내지는 전자적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위치 정보, 소장 정보를 까지만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 정보는 사실상 모든 메타데이터 요소를 하위로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의 정보 자원에 대한 MODS로 작성된 모든 정보를 넣으면 너무 분량이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넣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서들만 넣어주는 형태가 이제 많이 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15번째입니다. 이건 식별기호입니다. 각각의 정보 자원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기호가 있다면 그것을 기입하는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하위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기호라는 요소명으로 사용해서 작성이 됩니다.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아이덴티파이어 요건 식별 기호에 대한 하위 요소명이었죠. 요거는 이제 DOI 논문에 대해서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 기호인 DOI를 입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논문 아티클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는 DOI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도 있는 그 ISBN 도서에 대해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죠. 그 ISBN을 넣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자원에 식별 기호가 있다면 요 식별 기호 항목에 넣어주는 그런 메타데이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로케이션, 소장 정보를 입력하는 또 메타데이터 요소들입니다. 하위 요소로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좀 내용이 좀 뭐 뒤에 나오는 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위 요소로는 그야말로 피지컬 로케이션을 해가지고 소장 위치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어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보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저장소를 작성하게 됩니다. 요거는 웹상의 사이버 공간상의 위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어떤 기관이나 장소, 저장소 명을 이제 기억하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기관이나 저장소 명까지만 기입을 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작성을 하죠. 뭐 국립중앙도서관 아니면은 신라대학교 이러한 기관명까지만 이제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자원이 뭐 어떤 서가에 배열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가 있잖아요.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우리가 검색을 해서 위치를 이제 한번 들고 가죠. 그러면은 A 섹션에 세 번째 서가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시된 종이를 들고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의 위치, 서가의 위치는 그러한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책이 실제 내지는 정보자원이 실제로 배가가 되어 있는 그런 서가에 대한 정보죠. 정보자원이 존재하는 서가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및 위치다. 그래서 서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책장과 같이 그렇게 꽂혀져 있는 그러한 위치를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장 위치와 두 번째 서가 위치를 함께 사용을 하면 뭐 국립도서관에 어디 섹션에 어디 서가 어디 책장을 가면은 됩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의 위치가 아니라 URL이라고 해서 웹상, 정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웹상의 주소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웹상에 해당 정보자원이 존재를 한다면 웹상의 주소를 또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소장정보 하위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게 이제 보유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요소명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 간략 보유명 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정보 자원이 어느 기관 안에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하는 그러한 요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원의 사본이 어떤 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보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기입하는 그런 하위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형태, 보유 정보를 나타내는 요소명으로는 이렇게 좀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 보유 정보를 이제 메타데이터에 작성하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보자원이 자관이 갖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것을 보통 얘기를 하지 다른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곳의 정보자원들을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폼이라서 자료 형태라는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피지컬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형태 기술 정보의 하위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폼을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폼입니다. 그러니까 인쇄 자료니 전자 자료니 마이크로필름이니 마이크로피시니 이러한 것을 유형을 구분하는 그러한 하위 요소였었죠. 그래서 보유 정보에서도 전자자원의 자료 형태가 또 여기 기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장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료 형태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보유 정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소장 정보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하위소들이 좀 등장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소장 정보 이지만 또 보유 정보를 기입할 때는 이런 요소들로도 기입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또 구성을 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위 소장 위치가 있습니다. 서브 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하위 소장 위치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앞에 봤던 뭐 어떤 기관명이나 물리적으로 기관명이거나 저장소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하위 소장 위치를 기록할 때 이제 이 하위 소장 위치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정보자원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부서나 분과 실제로 우리가 그 보유를 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 기관이나 분과들을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정보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서가 위치. 이건 그야말로 그 정보 자원이 해당 기관에서 어떻게 보유되고 있는지, 서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소장 정보의 하위 요소인 서가 위치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자 위치 지시자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파지토리나 웹상에 존재할 때는 URL 등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주소를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URL과 흡사하죠. 그런데 이제 보유라는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그러한 리파지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뭐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꿨지 뭐 URL이랑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하위 요소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는 노트 해서 주기사항입니다. 이제 주기사항이 뭔지 알겠죠? 나머지 하위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넣어주고 싶은 정보들 또 보유 정보 중에 하나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이제 어떠한 열거 및 연대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는 정보자원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연대나 나열된 정보 중에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정보자원을 이제 보존할 때 이렇게 정보자원을 이게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어디에 보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랬을 때 뭐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어떠한 이 부처에서 생산한 전자결제 서류의 모음, 금전 출납부의 모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착 서가에 배열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이 정보 자원은 1995년부터 2005년에 군전 출납부로 묶여져 있는 그 단위를 찾아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연대기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기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열거라고 하면은 어떤 또 정보 자원을 묶는 거죠. 이거는 결제 서류 모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묶음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단어들로 나열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결제 서류, 요거는 기획안, 요거는 근데 보고서 이러한 분류 단위로 묶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패킹을 해서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 어떠한 항목을 가서 찾아봐야 되는지, 보고서인지 결제 서류인지 기획서인지 어떠한 단위로 찾아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나타낼 때는 이제 열거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하위 요소는 어떠한 기관의 그 정보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기록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하위 요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식별기호입니다. 요거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식별기호이죠. 네. 그 부처 내지는 기관, 보존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또 부여한 식별기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그러면 여기에 또 식별기호가 붙게 되겠죠.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외부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유 정보를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하위 요소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요거 외에 이제 자체적으로 또 아니면 또 다른 외부에서 만들어서 보유 정보들을 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값이 있다면 그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위 요소입니다. 보면 알듯이 이제 보유 정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위 요소들을 많이 조금 해놓긴 했지만 요거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유 정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스키마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표현해서 작성을 하시오 라고 이제 외부 스키마를 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위 요소들을 통해서 정보 자원이 어떤 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보유하고 있는 사본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들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또 하위 요소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 5개라고 되어 있는데 4개에서 끝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살펴봤던 4개의 요소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보유 정보와 사본 정보. 그게 서로 각각의 다른 하위 요소로 보통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4개로 하고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로케이션에 대한 예시는 이렇습니다. 네, URL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URL 하위 요소로 넣어주고 그대로 URL만 작성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PDF 파일을 열어서 다운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지컬 로케이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첫 번째의 하위 요소입니다. 이거는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영어인데 요거는 의회 도서관의 매니스크립트 디비전으로 가면은 된다. 그 코너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실제 위치를 지정해 놓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하자면 뭐 국회 도서관의 그 뭐 연속 간행물 코너 뭐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로케이션 위치 소장 정보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ODS는 정보 자원이 실제 소장하고 있는 위치에 관한 그런 정보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피지컬 로케이션 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까 살펴봤던 보유 정보, 사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리적 위치로는 이것도 라이브러리 오브 컨그레스라고 해가지고 의회 도서관, 국회 도서관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유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브 로케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의회 도서관에서 또 한 단계 하위 좀 더 구체적인 위치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또 어떤 디비전으로 가면은 그 정보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서브 로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서가 위치, 셀프 로케이션은 서가 위치였었죠. DAG하고 넘버 1410이라고 하는 서가에 가면은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 서가 위치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의회 도서관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의회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여기다 기록을 한 측면이 됩니다. 그냥 의회 도서관으로 가면 끝나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심플이라고 하는 보유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요 하위 요소 아래에 구체적인 위치들을 작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DS가 사실 뭐 소장 정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보유 정보 이런 것들까지 담고 있어서 좀 복잡하게 작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블링 코어보다는 확실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정보를 좀 잘 담기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위 요소로 넣은 것 같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또 MODS를 작성하기에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하위 요소들을 이해하고 항목이 뭔지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작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러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이 보유 정보 같은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 정보가 사실 기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냥 단순히 소장 위치, 기관명, 저장소까지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성자가 누구고 어떠한 수준까지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MODS의 메타데이터의 어떤 디테일, 자세한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는 좀 많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고 그것에 맞게 작성을 하려면
좀 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 정보의 보유 정보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예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립도서관에서의 MODS 입력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보유 정보에 대한 항목들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서관이나 어런 데서 MODS를 뭐 실습을 할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유 정보라는 것이 전혀 이제 거론이 되지 않고 확인도 되지 않을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실제 표준에는 이러한 항목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17번째 이제 생각보다 진도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알람이 울리지가 않았네요. 아까 울렸나? 죄송합니다. 이제 1시간이 넘어져 버렸네요. 10분. 여러분의 또 쉬는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러죠. 네, 또 병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재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 17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